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수행과 수능 연구본부장 차재선입니다. 이제 저희 학원 꾸준히 보내시고, 이것도 원래 제 멘트거든요. 대표님 홀라 가져가셨어요. 설명에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은 아, 얘 또 나왔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머니들께 드려야 될 이야기가, 학부모님께 드려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근데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만 드릴 얘기가 많은 게 아니라 옆에서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아드님, 따님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제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 밥 먹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볼륨 좀 높여가지고, 귀동량으로도 좀 들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월별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저도 이제 계속 저만 보면 조금 어머니들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대치점에서 초육 프라임이랑 중일 스카이랑 중일 내신까지 담당해 주시는 저희 변희연 선임 선생님께서 2학기 내용들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설명의 주제가 성공적인 중등학습 생활에 대한 안내잖아요. 그런데 제 설명을 듣기 전에 대표님처럼 저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중등학습 생활에 대한 안내를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2022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2022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2022 교육과정이 2024학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이 적용을 받았고 202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적용을 받은 거예요. 그렇단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비 중일 아이들은 2022 교육과정을 단 한 번도 적용받지 못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 아이가 왜 2028 대입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2032 교육과정 이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거구나. 왜냐하면 작은 아이들이 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시키려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들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내가 2022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있잖아요. 예비 중이 아이들 같은 경우엔 갑작스럽게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학원들이 아마 심지어 학교도 바뀐 교과서의 순서와 내용 파악하고 수업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올해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분석과 자료 정리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학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이미 그 파악과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은 잘 정돈된 상태로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다시 본 얘기로 돌아와서 2022 교육과정의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포용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글씨 너무 못 쓴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얘기가 되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는 2015 교육과정에서도 존재했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의융합형의 인재를 길러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의 차이점, 되게 비슷한 얘기 같잖아요. 어디에 방점이 찍히느냐가 다른 거냐면 바로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말에 방점이 찍힌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어머니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말도 많고 시끄러운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고교학점제입니다. 근데 그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22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도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자기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고교학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022 교육과정이 이렇고 고교학점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학에서는 어떤 인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주도적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주도적인 사람이라 함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사람,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사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탐구 주제를 발견하고 탐구하고 다음 주제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우리가 2028 대입이라고 하는 것에만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길러낸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거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주도적인지 아닌지는 정량적으로 판단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생기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 생기부의 아이의 자기 주도성이 잘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대입 개편 얘기가 솔솔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예전 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뀌면 훅훅 바뀌어가지고 5년이 주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2000년부터 적용되었던 7차 교육과정의 일부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집니다. 즉, 기본적인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황에 맞지 않아, 실정에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주도성 있는 주도적인 아이를 길러내겠다라는 이 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 생기부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거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우리 아이들을 그런 상태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또 과목을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게 하려면 지금의 상대평가 형태, 고2도 상대평가고 고3도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2032 대입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솔솔 나오는 이유가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게 하려고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상대평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뭐 하자. 절대평가하자. 물론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논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도성을 판단할 때 수능이 별 의미가 없으니까 폐지를 하자 말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수능이라고 하는 그나마 공정한 평가가 아이들의 주도적인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라고 해서 논술형으로 한 해, 서술형으로 한 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덜컥 논술형으로 한 해, 서술형이라고 한 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다면 저는 좋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좋을 거고 저희 선생님도 좋을 겁니다. 왜요? 저희는 그걸 계속 연습하고 그런 역량을 길러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저희가 정말 교육과정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00년 얘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 물론 그전에도 분석을 했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바가 뭔지, 일부 개정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대입 개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면밀하고 기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점이나 시사점이 나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 수행과 수능 네이버 블로그 있는 거 아실까요? 거기를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정보를 올리고 있으니까 틈틈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22 교육과정의 목표가 뭔지 아시겠죠? 2028 대입 개편안에서 왜 생기부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도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 왜 서울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수능 폐지를 한 해 만에, 서술형 평가를 한 해 만에 하는지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은 뭐냐? 다음은 중등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챙겨서 대입에 유리한 방향으로 애들을 나아가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의 결과물이 뭐냐? 바로 아이들에게 생기부를 관리해본 경험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수행과 수능에서는 아이들의 중등 과정을 고등의 프롤로그, 대입의 리허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등은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 내 주도성을 어떤 방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 등등을 연습해보는 시기가 바로 중등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수행과 수능이 지향하는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6학년부터 생기부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생기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알고 끝나면 안 되겠죠.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안다라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연습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또 결국 매력적인 생기부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경험은 직접 경험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짧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 길게 보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직접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그 경험은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이어야 되겠죠. 관심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뉴스는 EBS에서 나왔습니다. EBS 즐겨보는 저희 선생님들 같은 아니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1월에 국회교육위원장,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장,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모여서 독서국가라고 하는 걸 선포했어요.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방향은 독서국가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대신해서 독서학기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만들기 위해 애들한테는 경험이 필요한데 그 경험은 결국 뭐로 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독서로 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을 어머니들께서도 학부모님들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앞으로 뉴스들이 그거 나 이제 다 알아. 내가 이제 엄마들한테 설명할 자신이 있어. 그래서 커피 타임 가지시면서 이제 이런 것도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조합했을 때 남는 키워드는 자기주도에 능한 인재, 독서를 통한 자기주도, 그리고 그 자기주도가 기록된 생기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월별로 뭐를 해야 되는지. 이제 2월입니다. 학교 발표는 이미 다 끝났고, 지금쯤이면 아마 예비 소집도 하고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비 소집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 이제 교복 맞추고 또 교복 입혀놓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어느새 중학생이 됐네 하고 대견하기도 할 거예요. 네. 그런 순간 아주 잠깐만 즐기시면 됩니다. 왜냐? 안 컸어요. 여전히 어린입니다. 그리고 웬걸 어린이 때보다 말은 더 안 들을 거고 자기 스케줄 더 못 챙길 겁니다. 왜냐고요? 너무 설레. 지금 너무 설레. 내가 중학생이라니. 어린이가 아니라니. 심지어 내가 교복을 입었다니. 그래서 초반에 보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여자친구 3명이 우리 여기 계시는 양준호 선생님한테 쪼르르 오셔가지고 왔는데 다 위아래로 교복을 쫙 하고 정복으로 딱 맞춰가지고 와요. 왜냐면 자랑하고 싶거든요. 물론 일정 시기 지나고 나면 체육복을 입고 다니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은 정신을 차리기 어렵습니다. 너무 들떠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친구들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춘기 끝날 때까지 정신 못 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정신 못 차리면 누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부모님하고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애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신 차리기 전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비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비 소집 다녀오면 교과서 뭔지 이런 것들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과연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전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필고사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주요 학교별 국어 교과서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2026은 아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곳도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도 있기 때문에 2025 학년도를 기준으로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때 잘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나 이알림이 등을 통해서도 공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잘 챙겨주는 게 비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언제 자유학기를 하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하고 2학기에 일반학기를 운영하지만 단대부중이라든가 언주중학교라든가 잠신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좀 어머니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1학기에 자유학기제가 있느냐, 2학기에 자유학기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필고사라든지 아이들이 포인트로 둬야 될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아셔야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필고사 설명을 드릴 때 각 학교들이 언제 자유학기제를 했는지, 대략적으로 중간고사는 언제쯤 보는지, 기말고사는 언제쯤 보는지 하는 것들도 한꺼번에 안내를 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 좀 사진 찍을 준비도 좀 하고 계시고, 제가 아까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 멘트를 막 하면서 저희 여기 변희원 선생님한테 이거 사진 찍으라는 멘트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변희원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본부장님 캡처로 하면 되지 왜 사진을 찍어요 라고 해서, 아 제가 옛날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각서를 하고요. 그리고 또 큰아이 키워보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큰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또 중2를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변희연 선임님께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왜 있냐? 바로 시험에 부담 없이 자기 진로 적성을 탐색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3월이 되면 아이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우선 자유학기제에는 지필고사가 없고 수행평가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학기제는 그러니까 대부분 2학기겠죠? 이때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보통 지필고사 한 달 전에 대부분의 학원들이 직전 대비가 시작된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입학을 못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학시키겠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고 나와 있지요. 3월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3월만 중요하냐? 아니에요. 4월도 중요해요. 3월이 왜 중요하냐면, 4월이 또 왜 중요하냐면, 선택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과목 선생님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학생인지를 어필하고 각인시켜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월은 어떨까요? 아까 교복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2월은 양반이에요. 3월이 되면 새 학교, 새 선생님, 새 친구,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기회죠. 모두가 정신이 없을 때 우리 수행과 수능의 아이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인재로서 어필하고 각인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미 써놓은 독서록이 잔뜩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독서록이라고 하는 건 생기부의 독서 활동의 기록이 되고요.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에는 독서록을 제출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또는 쓰더라도 한 세네 줄 정도만 써서 제출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담임 선생님이 내라고 독려를 하셨었겠죠. 하지만 중학교는 다르다. 평생 독서록을 내라는 얘기를 담임 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에게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듣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 중학교부터는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초나 대치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독서록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역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독서 기록장 책을 줍니다. 책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을 하면 돼요. 또 잠실에 있는 학교들은 독서로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2월이잖아요. 2월이면 이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십시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독서록 양식이 뭔지를 확인하시고요. 다운을 받으세요. 그리고 잔뜩 인쇄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6년 동안 수행과 수능에서 썼던 원고지 있죠. 그걸 그 양식에 맞춰서 다시 쓰는 겁니다. 그리고 3월이 됐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럼 바로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어머니께서 찾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애가 찾아가는 거예요. 애가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독서록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이 얜 뭐지? 라고 하면서 보시겠죠? 근데 얜 뭐지? 하면서 보는 게 이상한 애가 찾아왔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미 이 아이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눈여겨보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독서록을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독서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독서로에 타이핑을 쳐서 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쇄해서 담임 선생님 또는 과목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식을 인쇄해서 쓰고 담임 선생님 또는 과목 선생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이 써서 제출해야 돼? 라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다다익선이기는 하지만 한 학기에 6권, 1년에 12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과목 선생님은 과목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하고 과목 선생님한테 어떻게 구별해서 내야 되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내야 되냐면 국, 영, 수, 과, 사. 국, 영, 수, 과, 사. 과목 선생님께 최소 한 권씩은 제출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내야 되냐면 담임 선생님한테 내는 것까지 해서 총 6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특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식의 탐구를 더 해나간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과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에는 과목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물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실제 내가 어떤 독서를 했는지, 어떤 탐구 보고서를 썼는지, 어떤 수행평가를 했는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를 참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독서록이나 탐구 보고서나 수행평가를 보시는 거거든요. 중학교에서 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선생님한테 제출할 때에는 내가 교과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고,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뭘 알고 싶어 라는 구조로 독서록을 과목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되고,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 써주시냐면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이라고 하는 곳을 쓰세요. 보통 우리가 이걸 줄여서 행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행특은 뭐가 기록되는 거냐면 일종의 추천서예요. 담임 추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관련된 영역,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이야기가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내가 청소년으로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든가 내가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든가 하는 것과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 누구한테 내는 게 좋은 거죠? 담임 선생님한테 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 영, 수, 과, 사, 그리고 누구? 담임 선생님. 그리고 애들에게도 누차 강조하지만 독서록은 감상문이 아니다. 독서록은 자율탐구 보고서를 이야기의 구조로 바꾼 것이어야 된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독서록보다 탐구 보고서가 더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연습해 보는 거냐? 독서록을 쓰는 형태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담당 선생님께 알려주는 형태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또 들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 독서록 중요한지 알겠어. 근데 도대체 뭘 내야 돼?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내야 돼? 그리고 6학년 때 썼던 것들은 다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서, 6학년 담당 선생님들께서 아마 부모님께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을 텐데, 워크북 버리지 마라. 워크북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크북 뒤에를 보면 아이들이 독서록을 썼던 것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6학년 때 저희와 함께 수업해서 탐구 보고서의 형태이든 수행평가의 형태이든 말 그대로 독서록의 형태이든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들이 남아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또 우리 아이들이 무슨 과목에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까봐 사회에 낼 만한 과목들, 책들, 과학 수학에 낼 만한 책들 공통이 바로 담임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또는 국어 선생님에게, 저희가 이제 영어는 없으니까 담임 또는 국어 선생님에게 제출해야 될 만한 책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진을 편하신 분은 사진을 찍어 놓고, 캡처가 편하신 분은 캡처를 딱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독서록 양식 다운받고, 물론 저희도 애들한테 갈굴이 아니라 정신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거니까, 저희랑 학부모님이랑 한 편이 돼서 아이들이 3월에 딱 입학했을 때 나는 모범생이야 라고 하는 걸 좀 어필할 수 있게끔 함께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독서록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독서록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3월 이벤트 진짜 많거든요. 다음은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그냥 노는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동아리는 우리 아이의 탐구 역량, 자기주도성, 공동체 역량이 생기부에 잘 적히게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자마자 거의 어머니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동아리를 고르라고 할 겁니다. 저희 애들한테 정신교육 단단히 시키겠지만 잠깐 놓치잖아요. 아드님들 다 농구 동아리 들어가 있습니다. 윷놀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를 고를 때 미리 알려줘야 돼요. 뭘 골라야 된다? 친구자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독서자가 들어가는 거, 토론자가 들어가는 거. 이 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동아리를 고르라고 하세요. 그래야 나의 탐구 역량, 자기주도성과 관련한 내용이 생기부에 적히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겨요. 가위바위보에서 져. 그래서 원하는 동아리를 못 들어가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탐구 역량은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주도성이라든지 공동체 역량, 특히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생기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독서로 냈어요. 동아리 골랐어요. 그럼 이제 창의적 체험 학습 같은 것도 고르라고 할 거거든요. 요즘에는 2022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체도 짜여져 있는 대로 하라고 안 하고 고르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이 고를 때에도 중요합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실제 사례를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고르고 나면 4월이 되면 뭐 진로학습한다, 체험학습한다, 뭐 여러 가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진로학습,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체험학습, 성적에 안 들어가니까, 대충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생기부가 강조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강조된다는 건 슬프지만 우리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이 시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지필고사만 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동아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아까 우리 영상 막 넘어갈 때 인천 하늘고 합격했던 아이 나왔잖아요. 그 아이의 생기부의 일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친구는 뭐를 했냐면 독서 동아리를 3년 동안 꾸준히 했던 친구예요. 여기 보면 회색 인간을 읽고 책 속 세계가 무기력하고 아무 생각, 이거 자기소개서 아닙니다. 진짜 생기부에 쓰여 있는 거예요. 생각 없는 직장인과 학업에 지쳐버린 청소년이 만연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잘 나타낸 것 같다고 느끼면서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 상황에서 문화활동을 하며 힘을 내어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을 보며 문화의 막강한 힘을 깨달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친구는 꿈이 뭐게요? 환경공학자입니다. 환경공학자인데 왜 독서 동아리 들어갔을까요? 네, 저희가 정신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왜 독서 동아리에 집어넣냐면 네가 이과로서의 역량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과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인재상은 융합형 인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역량들을 보여주기 위해 독서 동아리에 들어갔고 실제로 그런 역량이 증명이 됐고 그러니까 합격했겠죠. 그리고 다음 사례는요. 요거는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생기부를 기반해서 썼던 자기소개서인데 이 친구는 남자친구고 여기는 농구 동아리를 3년 내내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볼게요. 나를 단단하게 만든 계기는 농구 경기였다. 키가 작은 센터였던 나는 190cm의 장신 센터를 상대해야 됐다. 모두가 승산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팀을 위해 매일 2시간씩 슛연습을 하며 집요하게 준비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은 반드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맞설 용기와 끈기가 있다면 인생의 모든 상황을 대등한 접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간 거예요.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없잖아요. 하지만 대입에서도 생기부를 기반한 질문들이 나오죠. 당신 농구 3년 동안 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제가 비록 현재 대학에 들어갈 때 아는 바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제가 여기서 노력하고 여기서 내가 깨달게 열심히 부딪힌다면 누구보다 뛰어난 인재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 원하는 모든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멘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리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할 거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 들려드릴게요. 요거는 중동고등학교 자기소개서의 사례고요. 얘는 현대고등학교 자기소개서 사례거든요. 이 친구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체험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직업활동이 들어간 건데 이 친구는 아주 오랫동안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친구였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옷에 대한 나의 관심은 어머니의 우아한 옷차림에 대한 동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시작이 되죠. 그리고 뭐 나머지 쭉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 막연한 고민은 1학년 진로 수업 때 미래에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업사이클링 디자이너를 직접 구상하여 발표하며 비로소 뚜렷한 목표가 되었다.
하면서 내 직업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학교에서 했던 활동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에 안 들어가니까 대충 한다?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학교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저희도 아이들한테 계속 말하지만 부모님도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학교 생활 충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학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내가 정말 고민하고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갑자기 나 연예인 할 거예요 뛰쳐나가는 건 어머니들 아버님이 말리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월 지났고 4월 지났습니다. 5월이에요. 5월은 아이들의 중학교 생활의 첫 번째 허들. 뭐가 등장하냐면 수행평가가 등장합니다. 요즘 수행평가는 집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져요. 그럼 갑자기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다 미리미리 예고합니다. 심지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쫙 일정표 예고하고 뭐 볼 건지 예고하고 평가표까지 예고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특히 단대부 중 정말 철저하게 안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고해줘도 몰라요. 듣는 순간 있거든요. 선생님이 준 공지 3달 후에 가방 구석에서 구겨진 채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시라? 피서가 되시라. 이 알림이 등으로 오는 수행평가 스케줄 잘 챙겨주시라. 그리고 저희 학원 이름이 수행과 수능이잖아요. 다양한 수행평가 방식 이미 연습하고 있다. 그러나 자, 여기 좀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조금 오랫동안 보여드릴게요. 단 이렇게 공지 나오는 거예요. 단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1학년 1학기 사회 수행평가거든요. 그냥 다 뭐 배우냐면 지리 배우는 와중에 수행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교마다 형식이 어때요? 다 달라요.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서술형으로 하는데, 창작형으로 하는데, 정리형으로 하는데, 탐구형으로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수행평가가 나타납니다. 주제는 동일하지만, 수업 주제는 동일하지만,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체계 주제랑 맞춰가지고, 다양한 수행평가의 방식을 아이들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훈련은 되어 있습니다. 왜 6학년 때부터 시켰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지가 무슨 수행평가를 보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수행평가 나오는 거 어머니들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수행평가 나왔다. 그럼 누구한테 알려주셔야 되느냐? 수행과 수능 담당 선생님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 선생님이 수행평가 공지 보여줄 거잖아요. 보고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에 신경 써서 해야 되는지 조언해 줄 거예요. 근데 사실 수행평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기준표 같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애들이 시를 쓰는 수행평가다. 그럼 예술성 볼까요? 안 봅니다. 주어진 조건에 잘 맞췄는지만 봐요. 그러니 혼자 하기 어렵다면 또 부모님이 불안하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한테 알려라? 수행과 수능 선생님한테 알려라. 어떤 수행평가 보는지는 저희가 솔직히 상당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보를 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물론 들어가서 정보를 검색하기는 하지만 잠겨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수 선생님을 잘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이제 수행평가하고 뭐 하다 보면 6월 되고 금방 또 7월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있어요. 6월 되고 7월 되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 학교 생활 통지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 이거는 1학기 생기부에 이거 적힐 거예요. 냈던 독서록 중에서 누락된 거 없는지 확인하세요. 출결 사항 잘못된 거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애들한테 너무 애들의 신뢰감을 없애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애들이 안 줄 확률이 매우 높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까먹었다. 둘째, 혼날까 봐. 그러니까 방학쯤이 되면 제가 미리 정보 드린 거예요. 방학쯤이 되면 아이들에게 성적 통지표가 나왔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밑줄 세 줄이에요. 밑줄 세 줄이 어디 있습니까? 별표를 세 개 해야죠. 밑줄은 그냥 한 줄만 치는 거고. 그리고 통지표가 나오면 누구를 보여줘야 되냐면 또 나옵니다. 수행과 수능 선생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왜 보여줘야 되냐면 생기부 관리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조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니네 여기 보니까 1학기 뭐 국어에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가 지금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어. 그냥 성실해라고 표현되어 있어. 성실해만으로는 너의 장점을 보여줄 수가 없어.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덕지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에 수행평가할 땐 어떻게 하고, 수행평가 말고 네가 더 힘을 줘야 된다면 독서록을 어떻게 써서 어떤 내용을 강조해서 넣어봐야 돼. 라는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1학기 점검 사항이랑 2학기 준비 사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게 채워졌던 부분들은 저희가 여름방학에 다양한 특강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강들, 필요하다면 특강들을 이용해서 미진한 부분들이라든가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면 지필고사가 찾아온다. 그리고 이 지필고사가 찾아오는 2학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부분들, 2학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변희연 선임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